1988년 세계는 서울을 주목했습니다. 과연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선 이 나라는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을까요? 첨단 AI가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지금의 올림픽과는 달랐습니다. 그때 서울은 맨손과 열정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젊은 이벤트 전문가 이사벨.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맡은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빠듯한 예산, 부족한 경험, 그리고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세계 최고 수준의 행사를 치르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 그녀의 냉정한 판단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걸고 밤낮 없이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그 강력한 추진력 뒤편에서 이사벨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한폭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전 세계 송출을 책임져야 할 핵심 방송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합니다. 이사벨의 분석으로는 최악의 상황. 올림픽 중계방송 실패는 곧 국가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외국 기술진의 도움은 기대하기 어렵고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날 것 같던 절망의 순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과 스태프들이 비장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들의 어깨 위에는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터진 최악의 위기를 극복하고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던 숨겨진 영웅들이 써내려간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제 이름은 이사벨 디퐁, 프랑스에서 온 국제 이벤트 컨설턴트입니다. 이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88 서울올림픽 준비 과정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기술 자문 및 연락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솔직히 말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훨씬 컸습니다.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 SLOC 사무실은 마치 전쟁터 같았어요. 여기저기서 전화벨이 울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밤늦도록 회의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열정은 넘쳐 보였지만 제가 경험했던 이전 올림픽 준비 과정과는 달리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명확한 업무 분장이 부족해 보였어요. 모든 것이 급하게 그리고 때로는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는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는 심각해 보였어요. 빠듯한 예산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조직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했던 분야는 경기 운영 시스템과 국제 프로토콜 관련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많은 것들이 수작업과 임기응변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수만 명에 달하는 선수단과 기자단의 숙소 배정, 복잡한 경기 일정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같은 것들이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나 통합관리 시스템 없이 엑셀은커녕 두꺼운 서류철과 전화 연락, 그리고 담당자들의 기억력에 의존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이건 너무나 위험한 방식이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현대적인 행사 기획에서 AI가 수행하는 정교한 시뮬레이션이나 리스크 관리는 당연히 찾아볼 수 없었고요. 건설 현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을 비롯한 시설들의 규모는 인상적이었지만 공사 속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안전이나 마무리 공사가 미흡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어요. 제가 IOC에 보내는 보고서에는 이런 우려사항들이 점점 더 많이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핵심 장비 도입 지연 가능성, 경험 부족으로 인한 운영 미숙, 우려, 과도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국제사회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서방 언론에서는 한국의 인권 문제나 정치적 불안정을 거론하며 올림픽 개최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고, 특히 냉전 시대의 정치적 긴장감 속에서 공산권 국가들의 참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어요. 이런 외부의 압박과 내부의 문제점들이 맞물리면서 과연 서울올림픽이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감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 관계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전문적인 우려와는 별개로 이곳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해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엄청난 에너지와 헌신이었어요.
SLOC 직원들은 말 그대로 집에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며 일했습니다. 주말도 휴일도 반납한 채 오직 올림픽 성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경이롭기까지 했어요. 단순히 오래 일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족한 자원 속에서 놀라운 창의력을 발휘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최신 통신 장비를 도입할 수 없게 되자 대학 연구실과 협력해서 자체적으로 비슷한 성능의 시스템을 개발해내기도 하고, 외국어 가능 자원봉사자가 부족하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단기간에 집중 교육시켜 통역 요원으로 투입하는 임기응변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분명 국제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험 부담이 큰 방식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 번은 외국 선수단 수송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뻔한 적이 있었어요. 약속된 버스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차량 확보가 어려워진 거죠. 제가 알던 시스템이라면 큰 혼란이 벌어졌을 텐데 담당 부서 직원들은 밤새도록 서울 시내 모든 전세버스 회사는 물론이고 심지어 군부대까지 연락해서 개인적인 인맥까지 총동원해 필요한 차량을 확보해냈습니다. 그 과정은 분명 비효율적이고 비체계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 전문 지식과 경험은 분명히 위험하다,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상식 밖의 방식으로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물론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고 운이 좋았던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도 실패해서는 안 된다, 우리 손으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국가적인 자존심이 뒤섞인, 제가 K-근성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종류의 힘이었을 겁니다. 제 보고서는 여전히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지적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옆에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문제 해결 가능성 있음, 담당자들의 높은 헌신과 임기응변 능력 주목 같은 코멘트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방식이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시험대 앞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한계를 드러내고 실패하게 될까요? 올림픽 개막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의 의문과 긴장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의 결말이 너무나 궁금해졌어요. 올림픽 개막일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분명 많은 문제들이 그들의 놀라운 임기응변과 헌신으로 해결되고 있었지만 그것은 마치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처럼 보였어요. 작은 실수 하나, 예상치 못한 변수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가 우려했던 것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종 기술 시스템들이 과연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우려는 최악의 형태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개막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실시된 최종 방송 시스템 리허설에서 전 세계로 송출될 영상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핵심 장비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화면은 뒤틀리고 음향은 끊겼으며 실시간 기록 전송 시스템은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순간 통제실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올림픽 중계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었고 일부는 당시 최첨단 기술로 알려진 외국산 장비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SLOC 기술팀은 해당 장비의 제조사에 긴급 연락을 취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원인 파악과 수리에 최소 몇 주의 시간이 필요하며 전문가 파견 비용 또한 막대할 것이다. 개막까지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리 불가 통보나 다름없었죠. IOC에서도 즉각 우려를 표명해왔습니다. 만약 개막식과 주요 경기 중계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는 서울 올림픽 전체의 실패이자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IOC에 보냈던 보고서들의 경고 문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성 과다, 비상 대응 시스템 미흡, 숙련된 기술 인력 부족. 제 분석이 옳았다는 씁쓸한 증명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기술팀 사무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의 방송 시스템을 다뤄본 경험이 부족했고 복잡한 외국산 장비의 내부 구조나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관련 기술 자료나 매뉴얼도 턱없이 부족했고요.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도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으니까요. 이제 남은 선택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IUC의 상황을 보고하고 방송 규모를 축소하거나 최악의 경우 일부 중계를 포기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가 또 한 번의 한국식 비합리성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새우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보려 애쓰던 젊은 엔지니어들 중 한 명이 눈이 뻘겋게 충혈된 채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기술팀 책임자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팀장님, 외부 도움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스템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직접 해결하겠다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 장비. 회사 엔지니어들도 원격으로는 원인조차 파악하기 힘든 문제를?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을 넘어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잘못 건드렸다가는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이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닐세. 괜히 건드렸다가 더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러나? 기술팀 책임자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대부분 불가능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기술 자문관으로서 이 무모한 시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례지만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시스템은 고도로 복잡하며 전문 지식과 장비 없이는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복구 불가능한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제가 최대한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그 젊은 엔지니어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송 시스템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우리 손으로 어떻게든 해내야 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그의 외침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동료들을 향한 강한 믿음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의 말에 침묵하던 다른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마침내 책임자도 어렵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또다시 제 상식과 전문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정신력의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경험과 자원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곧바로 비상대책팀을 꾸리고 산더미처럼 쌓인 기술 자료와 씨름하며 밤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여전히 실패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저들의 저 무모한 용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림픽의 운명은 이제 저 이름 없는 한국의 젊은이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개막식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방송 시스템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국의 젊은 기술팀은 정말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좁은 통제실은 밤낮 없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안에는 담배 연기와 커피 향,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뒤섞여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장비와 씨름하며 복잡한 회로도를 분석하고 때로는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토론하다가도 금세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기술 자문관으로서 그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솔직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문제는 제 전문 분야를 넘어서는 복잡한 시스템 오류였고 무엇보다 그들은 제가 아는 표준적인 문제 해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마치 고장난 기계와 대화라도 하려는 듯이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반응을 살피고 그 속에서 어떤 패턴이나 규칙성을 찾아내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시도를 하기도 했고요. 저렇게 해서 될 리가 없는데.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저는 어느새 그들의 그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응원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개막식을 불과 며칠 앞두고 마침내 그들이 문제의 핵심 원인을 찾아낸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이 문제였어요. 필요한 부품은 당장 구할 수 없었고 소프트웨어적인 해결책도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한 번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부품을 구하기 위해 서울 시내의 전자상가들을 샅샅이 뒤지고 심지어 다른 방송국의 낡은 장비까지 빌려와 부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문제는 밤샘 코딩 작업 끝에 핵심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오류를 우회하는 임시 방편적인 그러나 기가 막히게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이것은 정석적인 공학 기술이라기보다는 극한 상황에서 피어난 놀라운 임기응변이었습니다. 마침내 개막식 당일 아침 최종 테스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스태프들과 저를 포함한 관계자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먹통이었던 화면에는 선명한 영상이 흘러나왔고 기록 시스템도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 안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피로감에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저 역시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88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펼쳐졌습니다. 아리랑의 선율과 함께 시작된 화려하고 감동적인 공연들,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넘어 화합을 염원하는 메시지, 그리고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가 울려 퍼지던 순간의 벅찬 감동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화려한 화면 뒤편에서 벌어졌던 며칠간의 치열한 사투를 알지 못했겠죠. 저는 관중석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운영은 매끄러웠고 경기 결과는 공정했으며 무엇보다 전 세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폐막식에서 당시 IOC 위원장이었던 사마란치가 역대 최고의 올림픽 중 하나라고 극찬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보고서는 초기 분석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올림픽의 성공 요인을 단순히 운이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은 예측 불가능한 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창의성과 헌신 그리고 강한 공동체 의식을 보여준 한국인 스태프들의 힘 덕분이었다. 기존의 매뉴얼이나 시스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인간적 요소야말로 이 성공의 핵심 동력이었다. 이들은 세계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돌이켜보면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계획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의지와 정신력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 그리고 세계를 매료시키는 K-컬처의 저력은 어쩌면 1988년 그때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던졌던 이름 없는 영웅들의 뜨거운 심장에서 시작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첨단 AI도 해내지 못할 일을 그들은 결국 사람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네, 역시 한국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고 위대하며 존경스러운 사람들입니다.